자, 이제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고민해봤죠, 여러분? 자, P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Q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P에서부터 Q까지 갈 때 버스가 4가지가 있어요. 버스 노선 4가지가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P에서부터 Q까지 갔다가 Q에서부터 P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하는 건데 요 4사람이 서로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을 해서 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갈 때 이용한 노선과 되돌아올 때 이용한 노선은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A, B, C, D 4사람은 전부 다 갈 때하고 되돌아올 때 서로 다른 노선을 이용을 해서 같은 노선 안 돼요. 서로 다른 노선을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복이 된다는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P라고 하는 지점에서 일단 Q라는 지점까지 가야 되고요. 그럼 전부 다 A, B, C, D가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러면 Q라는 지점에서 다시 P로 모아자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P에서부터 Q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경매수를 한번 생각을 할 건데 A라는 사람의 입장을 보십니다. A라는 사람은요. 얘 이름 붙일게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소문자 D. 그러니까 A, B, C, D가 이용한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종류는 4가지. 그럼 B는 몇 가지일까요? A하고 같은 노선 이용하면 안 되니까 3가지. 그럼 C는 몇 가지? 2가지. D는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갈 때 서로 다른 노선을 이용을 해서 가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예요. 됐습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되돌아올 때입니다. 그럼 Q 지점에서 P 지점으로 되돌아올 때, 그러니까 갈 때 경우의 수가 24가지가 나왔으면 되돌아올 때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갈 때 A가 만약에 A라는 노선을 이용을 했고 B는 만약에 B라는 노선을 이용을 하고 C가 C 노선을 이용하고 D가 D 노선을 이용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요 24가지 케이스 가운데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되돌아올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이런 뜻입니다. 되돌아올 때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A라는 사람은 이미 갈 때 A 노선을 썼기 때문에 되돌아올 때 똑같이 A 노선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되돌아올 때, 올 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B 노선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C 노선을 선택하거나 D 노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 때 A 노선이었으니까 올 때는 B 또는 C 또는 D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A가 만약에 B 노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B는 어떻습니까? B는 이미 갈 때 B 노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올 때는 B 노선 쓰면 안 돼요. 근데 B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뭡니까? A 노선 또는 C 노선 또는 D 노선이죠. 그러니까 B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참고로 A는 이미 B 노선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면 안 돼요. 서로 같은 노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도.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B는 어차피 A가 이용을 했으니까 A 또는 C 또는 D죠. 그럼 B하고 A를 썼죠. 남아있는 게 CD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CD 배열하면 안 되잖아요. 겹치니까요. DC를 배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 노선 그대로 D 노선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갈 때 이미 이용을 했으니까 올 때는 이용하면 안 되죠. 그럼 C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A하고 D가 나왔죠. A하고 D를 A, D라고 하면 D가 겹쳐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D, A라고 배열을 해야 되고요. D에 대해서는 A하고 C가 남았는데 C, A라고 해버리면 C하고 겹쳐버리니까 안 되죠. A, C라고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 때를 기준으로 A가 B 노선을 이용을 했을 때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C 또는 D를 이용하더라도 얘랑 똑같은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래서 3이 올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 대해서 그래서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건 자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4하고 4를 모아자 최종적으로 곱해버리면 그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예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맨 밑에 18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18번 문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죠.
자, 6명의 사람들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게 목적인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A하고 B는 이웃이다. 두 번째, C하고 D는 이웃이다. 세 번째는 B하고 C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자,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여사건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죠?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이제 다 조건, B하고 C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빼버리자고요. 그래서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수예요. 그러니까 이 6개를 나열한 모든 경우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수에서 가족권과 나조건이 일단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에 깔려 있고, 그럼 이 녀석의 여사건 개념으로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A하고 B는 이웃이고요. C하고 D가 이웃이거든요. 그럼 얘는 한 명 취급을 한다. 얘도 한 명 취급을 한다. 여기 E하고 F 2명 더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한 줄 세우는 경우에도 4팩토리얼. 그 다음에 A하고 B가 요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죠. 2팩토리얼. 그리고 C하고 D가 요 안에서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역시 2팩토리얼. 그럼 얘네들 뭐하자? 전부 다 곱한 것이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뭐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B하고 C가 이웃한다. 그럼 B하고 C가 이웃한다는 건 뭐냐? 이미 A하고 B는 묶여있고 C하고 D가 묶여있거든요. 그럼 B하고 C가 이웃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A하고 B는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A, B, C, D. 이러면 B하고 C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B하고 C는 이웃하고 있죠. 그럼 얘를 거꾸로 쓰는 겁니다. B, C, B, A. 얘도 B하고 C가 이웃하는 거잖아요. B하고 C가 이웃. 그러니까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A, B가 하나의 묶음, C, D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됐나요? 그래서 A가 이웃하고 C도 이웃하는데 B하고 C까지 또 이웃시키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B하고 C가 이웃하는 케이스는 일단 몇 가지?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 B, C, D 얘 4개가 하나의 묶음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의 묶음. 한 묶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명, 2명, 3사람을 한 줄 세우는 케이스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버리면 된다. 얘가 B하고 C조차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다. 여기서 산수해버리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산수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좋습니다. 20번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라고 하는 집합은 1부터 7까지 원소의 개수 7개짜리 집합이 나왔고요. X란 집합의 구분 집합이 A집합, B집합인데요. A집합 원소는 4개고요. B집합 원소가 2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A하고 B 집합 사이에는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교집합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교집합이 있다. 교집합이 있다. 그럼 교집합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교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B라는 집합은 최대 원소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다는 건 교집합이 하나일 수도 있고 교집합이 2개의 원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일 때하고 2개일 때를 일단 쪼개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교집합의 원소가 1개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나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4개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2개짜리인데 교집합이 몇 개라고요? 여기에 2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나는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교집합이 1개예요. 교집합이 1개라는 말은 전체 7개 가운데 하나가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개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7C1이 되겠죠. 7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7C1. 됐나요? 그럼 봅시다. 자, A라는 집합 안에는요. 요 교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원소가 4개짜리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아닌 원소가 3개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7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교집합에 채워 넣었기 때문에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그럼 6개 가운데 몇 개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3개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것이 초생딸 A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였으니까. 그럼 6개 가운데 3개 선택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세 번째는 뭡니까? B라고 하는 집합은 교집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또 하나가 있죠. 이미 우리는 1개, 3개, 4개 썼죠. 그러면 X라는 집합의 원소는 7개였고 이미 4개를 썼기 때문에 몇 개 남아? 3개 남죠. 3개 가운데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3C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자?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곱의 법칙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납득이 되시죠?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교집합을 한번 먼저 따져볼 거예요. 전체 몇 개 가운데? 7개 가운데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7C2라고 부르죠. 7C2. 그럼 초생딸 A 구역에는 몇 개? 2개. 맞아요? 여기는 2개. 맞습니까? 그럼 여기 2개니까 몇 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2개 사용했죠. 5개 남았죠. 5개 가운데 2개 선택할 거니까 5C2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몇 개예요? 0개예요. 얘는 선택하지 말란 뜻이죠. 끝났다 안 끝났어? 끝났잖아요. 곱한다. 그러면 요 케이스이거나 또는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합의 법칙 정리하면 되겠죠. 계산한다, 계산한다, 더한다. 끝.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살펴보니까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정역의 원소는 지금 1, 2, 3, 4, 5라고 나와 있고요. 공역의 원소는 0에서부터 7까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니까 정역이 커지면은 함수값도 커져야 된대요. 기본적인 맥락은 무슨 함수? 증가함수의 경우에 수예요. 증가함수. 그러니까 정역이 크면 함수값도 반드시 커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값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느낌? 조합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F2하고 F5를 곱셈한 결과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2하고 5라고 하는 정역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먼저 정해놓고 문제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수를 곱셈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곱했을 때 홀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일 때죠. 그러니까 홀수끼리 곱할 때만 홀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뭘 보자? 홀수를 보자. 1, 3, 5, 7 이렇게 4개의 숫자가 홀수거든요.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는요. 이 4개 가운데 일단 2개를 선택해서 곱해야 되는데 항상 증가함수 포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2하고 F5의 대수 관계는 뒤에는 F5가 앞에 있는 F2보다는 큰 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홀수를 곱했을 때 홀수인데 F5가 F2보다는 큰 홀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F2가 만약에 1이면 F5가 3인 경우, 얘가 1이고 5인 경우, 그리고 얘가 1이고 7인 경우, 3하고 5인 경우, 그리고 3하고 7인 경우, 그리고 5하고 7인 경우 이렇게 홀수끼리 곱해서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숫자보다 클 때 홀수끼리 곱해서 홀수 나오는 케이스는 일단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F2가 1이고 F5가 3이면 2가 1이고 얘가 3이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1은 0과 만나면 되는데 3하고 4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이거 하나밖에 안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의 관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개가 얘 하나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3인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3 곱하기 5도 어떨까요? 만약에 이 2라고 하는 녀석이 3과 만나고 5가 5랑 만나버리면 3하고 5 사이에는 원소가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하고 4가 하나와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가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3,5라고 하는 케이스도 함수는 만들 수 없어요.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그러면 5하고 7일 때도 5하고 7 사이에 숫자가 6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하고 4가 6과 만나는 케이스밖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증가함수는 만들 수가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는 6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따져줄 것은 몇 가지? 이렇게 3가지 케이스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하고 5가 함수값이래요. 자, 갑니다. 2라고 하는 녀석이 1과 만나고요. 5라고 하는 녀석이 5와 만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F1이죠.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F3과 F4가 남아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은 1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 됐습니까? 그럼 F3, F4라고 하는 요 녀석은 1하고 5 사이의 원소가 몇 개? 3개가 나왔기 때문에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3C2가 되겠고 곱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1,7인 경우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7인 경우에요. 자, 이렇게 대응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F1이 될 수 있는 경우도 0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똑같이 한 가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1하고 7 사이의 대상,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생겼기 때문에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니까 5C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7인 케이스를 봅시다. 3하고 7인 케이스는 2가 3이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어요. 1은 뭡니까? 3보다 작은 수 만날 수 있으니까 3개 가운데 하나 선택한다. 굳이 쓰자면 3C1이죠. 됐나요? 그리고 3하고 7 사이에 원소가 4개 남았기 때문에 요 2개가 만날 수 있는 후보들이 여기 몇 개? 3가지 있기 때문에 3개 가운데 2개 선택한다. 3C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뭐하자? 더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정리를 해 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